꼭두각시 신랑 히가시노 게이고. 요쿠는 한 걸음 물러서서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이 박혀있는 옷을 걸친 시게아키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녀의 태가 세모난 안경 렌즈가 반짝 빛났다. 그녀의 예리한 눈빛은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감개무량해서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교칙이 엄격한 중학교에서 학생의 복장을 검사하는 교사의 눈빛에 가까웠다. 요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없는 것 같구나. 괜찮아요? 시게아키는 양팔을 벌린 채 진지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래, 좋아. 하지만 한 번만 더 뒤돌아보겠니? 시게아키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몸을 돌렸다. 요코가 만족한 표정으로 다시 고개를 끄덕거렸다. 좋아, 시게아키. 아주 잘 입었어. 그래요? 시게아키는 다시 몸을 돌려 어머니를 향했다. 아드님이 체격이 좋으셔서 저희도 입혀드리는 보람이 있습니다. 옷도 아주 멋지고요. 중년의 의상도우미가 옆에서 간살을 떨었다. 그녀는 신랑의 어머니가 합격점을 주자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어머니에 관해 예식장 직원에게 거듭 당부를 들은 그녀는 만에 하나 실수가 있을까봐 긴장해 있었다. 오차 노코지 가문의 종손이니 누가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해야죠. 요코는 의상도우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하고 나서 아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럼 나는 손님들께 인사를 드려야 하니 이만 가봐야겠다. 혹시 궁금한 거라도 있니? 아니요. 시게아키는 일단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어머니 하고 그녀를 불러세웠다. 왜? 시게아키가 얘기를 꺼내려고 했을 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다. 들어오세요. 요코가 대답하자 문이 열리고 예식장 직원인 남자가 들어왔다. 이곳 해모지 신궁 예식장 최고의 베테랑 직원이라는 사람이다. 요코는 최고의 직원이 아니면 곤란하다고 예식장을 예약할 때부터 주장했었다. 여기 계셨군요. 가르마를 빈틈없이 7대3으로 가른 예식장 직원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뭉치를 요코에게 건넸다. 축전들이 도착했습니다. 사회자가 피로연에서 낭독할 것을 골라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축전을 받아든 요코는 먼저 맨 위에 놓여있는 것을 펼쳐서 시게아키 쪽으로 돌아섰다. 나카바야시 선생님이 보내셨구나. 학장으로 은퇴하신 후 몇 년이 지났나? 참석하고 싶지만 아직 몸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셨지. 나카바야시 선생님께는 은혜를 많이 입었죠. 못 오신다니 저도 아쉽네요. 고르시고 나면 제가 사회자에게 전하겠습니다. 예식장 직원이 말했다.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게 뭐죠? 요코가 예식장 직원의 왼손을 보며 물었다. 이건 야마다시 쪽으로 온 축전입니다. 그쪽에도 골라달라고 부탁하려고요. 야마다 집안은 오늘 시게아키가 결혼하는 상대의 친정이다. 어머나, 그러면 요코가 한쪽 눈썹을 치켜뜨며 말했다. 그것도 제가 보겠습니다. 이런 건 한쪽에서 맡아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가요? 네, 제가 알아서 야마다 씨와 결정할게요. 자, 어서 내놓으라는 듯이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그렇습니까?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직원이 주저하면서 전보 뭉치를 요코에게 건넨 뒤 방을 나갔다. 요코는 야마다 집안으로 온 전보를 훌훌 넘기며 보았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시게아키를 바라보았다. 그럼 나중에 식장에서 보자. 네. 시게아키가 조건 반사를 하듯이 대답했다. 요코가 방에서 나간 뒤 시게아키는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조금씩 퍼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사실 어머니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다. 대답을 듣지 않으면 안심하고 결혼식을 올리기 힘들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에게 달려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네 하고 대답하자 예복 차림의 젊은 도우미 여성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예식 순서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그는 전통 집신을 신는 발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기모노를 입기는 어른이 된 이후 처음이었다. 당연히 집신을 신는 것도 처음이다. 별실로 들어가니 야요이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흰 덧옷에 쓰개 차림이다. 쓰개 아래로 하얗게 화장한 가느다란 턱이 보였다. 시게아키는 도우미가 시키는 대로 야요이 옆에 앉았다. 야요이가 그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시게아키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이렇게 생겼었나? 하는 것이었다. 눈앞에 있는 얼굴은 새하얀 달걀 귀신 같은 바탕에 제멋대로 눈, 코, 입을 그려넣은 느낌이었다. 야마다 야요이의 얼굴이 밑바탕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녀의 본디 얼굴이 어땠는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원래 야요이의 얼굴은 더할 나위 없이 평범했다. 이제 이 여자와 평생을 사는 건가? 멍하니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시게아키는 하나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야마다 야요이라는 여성과 결혼하기로 정해졌을 때 그의 머릿속에 맨 처음 떠오른 생각은 이로써 오차노코지 가문의 이름을 후세에 남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뿐이었다. 그에게 결혼이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일이었다. 그러니 그로서는 결혼이 끝이 아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이를 가지는 일이다. 하여간 오늘은 결혼식과 피로연을 무사히 마쳐야 해. 그러려면 그 일을 어머니한테 확인해야 하는데. 오차노코지 가문은 유서 깊은 가문이다. 얼마나 유서가 깊은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시게아키도 자신의 가문에 관해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그걸 제대로 설명하려면 선조로부터 연면이 전해오는 가계도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가계도는 오차노코지 가문의 금고에 엄중히 보관되어 있다. 시게아키도 그 실물을 본 적은 몇 번밖에 안 된다. 선조는 사루번의 대신을 지내셨지. 요코가 오차노코지 가문을 설명할 때면 나오는 말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은 메이지 신정부가 들어선 뒤 특권 계급 지위가 부여되었고 다양한 권력자와 깊이 연결되었다는 식이다. 요코는 오차노코지 가문의 제12대 당주였다. 선대 부부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은 탓에 장녀인 요코가 대릴사위인 남편을 맞이한 것이다. 시게아키의 아버지, 즉 요코의 남편은 교사로 섬세한 사람이었다. 휴일이면 노상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었다. 말이 적고 늘 아내의 그늘에 숨어 지내는 인상이었다. 친척들이 모일 때면 더욱더 그랬다. 가문대대로 남에게 토지를 임대해 줌으로써 수입이 보장되었기에 돈벌이를 책임져야 할 일도 없었다. 그런 아버지가 시게아키가 5살 때 돌아가셨다. 위암이었다고 한다. 시게아키는 아버지에 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다만 언젠가 어머니 요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네 아버지는 머리가 참 좋은 분이셨다. 그쪽 집안에는 우리 집안 이상으로 우수한 인재가 많았지. 내가 네 아버지랑 결혼하게 된 이유도 그런 혈통을 오차노코지 집안에 들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네 할아버지의 판단 때문이었어. 말하자면 두뇌가 우수한 유전자를 원했다는 뜻일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시게아키는 홀어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하지만 두 사람의 생활은 모자 가정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이유가 가사 전반을 가사 도우미들이 돌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가령 시게아키가 다닐 초등학교를 정할 때에는 오차노코지 가문의 친족 대표 10여 명이 사랑방에 모여 회의를 했다. 종손의 진로에 관해서는 무슨 일이든 반드시 친족 회의를 열어 결정한다는 것이 이 가문의 불문율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환경이었으므로
시게아키의 일상생활에는 늘 요코의 눈길이 따라다녔다. 언어 습관이나 생활태도, 복장 등도 엄격히 관리되었다. 그 중에서도 요코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친구 관계였다. 시게아키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맨 먼저 요코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낱낱이 보고해야 했다. 그리고 요코가 모르는 이름이 하나라도 나올 경우에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집안은 뭘 하는지 등등의 질문이 날아들었다. 모른다고 대답하며 요코는 그 자리에서 담임에게 전화를 해서 그 아이의 성적부터 수업 태도, 가정 환경에 이르기까지 시시콜콜 따져 물었다.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담임도 담임이지만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집요함이 요코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정보를 얻어낸 뒤에는 그 아이와 친하게 지내도 좋을지 어떨지를 판단했다. 앞으로는 그 아이와 되도록 놀지 말거라 라는 이야기를 요코에게 듣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럴 경우 시게아키는 네 라고 대답한 뒤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울었다. 같이 놀지 말라는 아이일수록 매력적이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요코가 친하게 지내라는 상대는 따분하고 몸이 건조한 아이들 뿐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결정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친구를 선택하는 일은 물론이고 그 무엇에 대해서도 반발은 용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게아키는 종손이기 때문이다. 장차 오차노코지 가문을 승계해야 하므로 거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어야 했다. 그리고 그러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 요코였다. 시게아키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유명 사립대학 부속으로 일단 입학하면 그대로 부속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중학교 때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 그 학교 역시 전에 다니던 학교와 쌍벽을 이루는 명문 대학교 부속이었는데 남녀공학이 아니라 남자 중학교라는 점이 달랐다. 중고등학교 때는 성적인 것에 유혹당하기 쉽습니다. 타락하는 인간은 다들 이 시기에 문제가 시작되죠. 시게아키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친족회의에서 요코가 발언했다. 그래 하며 만장일치로 시게아키는 남자 중학교에 전학하게 되었다. 그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화도 오갔다. 그쪽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남자 학교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세상이 워낙 어지러워서 말이야. 잠깐만 길거리를 걸어 다녀도 그런 유혹이 여기저기서 오거든. 이 말을 한 사람은 친족 중에서 장로격인 요코의 삼촌이다. 그쪽이란 성적인 일 전반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맞아요. 정말이지 요즘은 벌거벗은 것이나 다름없는 젊은 여자애들 사진이 잡지에 실리기도 한다니까요. 요코의 사촌 여동생이 맞장구를 쳤다. 벌거벗은 것이나 다름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 벗은 사진이 그대로 실리기도 하는걸요. 그거 정말 엄청나요. 홀딱 벗은 알몸 말이에요. 친족 중에 제일 젊은 축에 드는 요코의 사촌 동생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말했다. 말투가 거칠고 상스러워서 다른 사람의 빈축을 사는 경우가 많지만 이날은 말투보다 그 내용에 다들 얼굴을 찡그렸다. 정말이야? 설마. 사실이라니까요. 다들 주간지라는 걸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럴지도 모르죠. 요코가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다. 성풍속뿐만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의 풍기물라는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저속한 잡지는 물론이고 텔레비전에서도 차마 보기 민망한 프로그램을 내보내곤 합니다. 맞아. 텔레비전은 좋지 않아. 장로인 삼촌이 동의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들거든. 저희는 NHK 말고는 안 봐요. 그래요. 저희도 NHK만 봅니다. 민방은 쓰레기 같은 내용뿐이에요. 아무래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일족 중 요코가 가장 신뢰하는 사촌 오빠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중학생이 되면 이런저런 유혹이 많아지거든. 생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왜 금묵자흑이라는 말도 있잖아. 그래 하며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철저히 가르칠 생각입니다. 집안분들께 걱정을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코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런 대화가 오갔을 정도이니 시게아키가 중학교에 올라간 이후 요코의 감시가 얼마나 심해졌을지 알고도 남음이 있다. 감시의 눈길은 우선 등하굣길에서 시작되었다. 등하교 중에 나쁜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며 요코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다양한 루트를 보러 다녔고 그중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된 코스를 통학로로 결정했다. 시게아키가 그 이외의 루트로 학교를 다니는 건 엄격히 금지되었다. 만일 무슨 사정이 있어 그 루트를 통과할 수 없을 때에는 집에 전화를 걸어 어느 루트로 귀가해야 하는지 지시를 받아야 했다. 매일 같은 길로 등하교하면서 시게아키는 가끔 다른 길로 다니고 싶다는 유혹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유혹에 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머니에게 들켰을 때 얼마나 호되게 꾸중을 들을지 생각하면 도저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 들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 그는 과거에 몇 번 어머니의 지시를 어긴 적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었다. 요코는 아들에 관한 한 엄청나게 촉각이 발달해 있어서 그 어떤 거짓말도 단번에 간파했다. 또한 시게아키는 지갑이라는 물건을 지녀본 적이 없었다. 그의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는 버스 정기권과 전화카드가 전부였다. 점심에는 급식이 나오고 학교에 가면 공부만 하는데 돈이 필요할 리 없지 않아. 요코의 설명은 그랬다. 만일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시게아키가 그 이유를 요코에게 설명하고 요코가 사도 좋다고 판단해야만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시게아키가 실제로 이 시스템을 활용한 경우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다. 일상생활이나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은 모두 요코가 준비해주기도 했고 시게아키가 공부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이유는 갖고 싶은 것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세상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등하굣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코는 아들 시게아키에게 주어지는 정보를 철저히 관리했다. 텔레비전은 하루 1시간, NHK를 보는 것만 허락되었다. 책도 만화나 잡지는 절대 안 되고 문학서적도 현대 작가의 작품은 순수 문학, 대중문학을 가리지 않고 금지되었다. 음악도 고전 음악 외에는 인정되지 않았다. 시게아키는 유행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는 중학교 시절에도 고등학교 시절에도 외출할 때면 교복만 입었다. 외출이라고 해도 친구들과 놀러 간 적은 없고 요코 손에 이끌려 친척 집을 방문하거나 고전음악 콘서트에 가는 게 전부여서 교복을 입어도 아무런 불편이 없었다. 교우관계 역시 요코가 엄격하게 관리해 친구에게 나쁜 유혹을 받거나 불건전한 지혜를 전수받는 일도 없었다. 그러기 전에 시게아키에게 다가오는 그부가 거의 없었다. 다들 시게아키를 어쩐지 기분 나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시게아키를 둘러싼 무균실과 같은 환경은 대학에 가서도 유지되었다. 그는 천문학을 전공했고 강의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2층 자기 방에 있는 천체 망원경으로 우주를 바라보는 것이 그의 생활 패턴이었다. 다만 이 시기에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늦었지만 성에 눈을 뜬 것이다. 그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몽정을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현상의 의미도 원인도 잘 몰랐다. 모른 채 고민했던 것이다. 아들의 변화를 눈치챈 요코는 고민 끝에 어느 날 시게아키에게 성교육을 하기로 한다. 그것은 불단이 놓인 다다미 방에서 이루어졌다. 정저한 시게아키 앞에 요코는 상자를 하나 놓았다. 그 속에 선조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책이 들어 있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성교육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손을 보았다고 하는데 가장 오래된 부분에는
일본 무로마치 시대에서 에도 시대에 걸쳐 발달한 일종의 풍속화인 우키요에와 비슷한 그림이 사용되기도 했다. 그런 자료를 활용해가며 요코는 남녀의 신체 구조와 임신 메커니즘 등을 시게아키에게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그럼 저의 그런 현상은 병이 아니란 말인가요? 시게아키가 물었다. 그렇지. 그건 너에게 자손을 남길 힘이 있다는 증거란다. 어느 여성과 지금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일을 해서 아이를 갖는 거군요.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지. 하지만 아직 너에게는 머나먼 이야기다. 때가 되면 어미가 너에게 걸맞은 상대를 찾아주마. 그때까지는 절대 여자에게 접근하거나 하면 안 된다. 알겠니? 네, 알겠어요. 시게아키는 자세를 바로잡으며 대답했다. 그가 그 걸맞은 상대를 만난 것은 그로부터 10여 년 후의 일이다. 도우미가 시게아키 커플에게 식순을 설명하고 나자 곧바로 예식장 직원이 찾아왔다. 드디어 식장에 들어갈 시간이라는 것이었다. 친족들은 이미 식장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시게아키가 입을 열었다. 네? 어머니는? 예식장 직원의 얼굴에 경멸의 빛이 잠시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어머님도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시게아키는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다물었다.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하고 생각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이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예식이 끝나고 나서 틈을 보아 물어보기로 했다. 식은 신전 결혼 방식으로 거행되었다. 그것이 오차노코지 가문의 전통이다. 기독교식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여러 친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게아키는 도우미가 미리 알려준 대로 신부 야요이와 함께 결혼 서약을 읽고 합환주를 나눴다. 시게아키가 결혼 상대를 찾아야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27살 생일을 맞았을 때였다. 아니, 정확하게는 요코가 그런 말을 꺼냈다. 그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때까지 결혼에 관해서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그는 회사에 취직하지 않고 대학 부속 천체관측 연구소에서 조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 변함없이 별은 그의 연인이었다. 오차노코지 가문의 며느리가 될 사람은 그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좋은 가정에서 자라야 해. 당연한 일이지. 교양이 있어야 하고 가사 전반은 물론이고 다도와 꽃꽂이에도 뛰어나야 한다. 여자답고 정숙하며 늘 너보다 한 걸음 뒤에서 너를 격려해주는 성격이어야 해. 그리고 건강할 것. 그저 건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훌륭한 종손을 낳을 수 있는 몸이어야 한다. 어떤 상대를 골라야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요코는 이런 조건들을 나열했다. 맞은편에 앉은 시게아키는 진지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조언을 수첩에 기록했다. 거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 요코가 말했다. 무엇입니까? 그건 그녀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다. 처녀여야 한다는 점이다. 알겠니? 이 점은 결코 양보할 수 없어. 오차노코지 가문에 시집 오는 여자가 이미 몸을 버렸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게아키는 고개를 크게 끄덕인 뒤 수첩에 처녀라고 적고 밑줄을 2줄 그었다. 이런 조건을 바탕으로 신부 찾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난항을 겪었다. 대략 이런 식이다. 27살이라고요? 나이가 좀 많군요. 가능하면 20살 전후, 많아도 23살 정도가 좋겠어요. 혼담을 가져온 상대에게 요코가 말한다. 하지만 사모님, 요즘은 결혼 연령이 높아져서 27살 정도면 이른 편에 속하는데요. 아니, 시게아키 아내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27까지 독신으로 있었다면 분명 무슨 문제가 있을 거예요. 게다가 그 정도 나이라면 남자를 전혀 모른다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이 혼담은 거절할 수밖에 없네요.
설령 나이 제한을 통과하더라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아니, 직장을 다닌다고요? 도쿄에 있는 무역회사예요?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시게아키의 결혼 상대로는 좀... 하지만 굉장히 좋은 아가씨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다도와 꽃꽂이를 배웠고. 그래도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자세가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상에 물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게아키의 신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외에도 혼자 산 경험이 있는 여성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학력이 너무 높은 여성은 따지기를 좋아한다. 능력이 많은 여자는 나댄다. 등등 편견으로 가득한 장애물이 여럿 있었다. 그 탓에 혼담의 대부분은 시게아키가 상대 여성의 사진을 보기도 전에 깨지고 말았다. 그래도 세상은 넓어서 수많은 난관을 돌파하고 오차노코지 가문의 단골 요리집에서 시게아키와 맞선을 보는 데까지 이른 여성들도 몇 명 있었다. 그리고 요코가 이 사람이라면 며느리로 맞이해도 좋다고 생각한 여성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이번에는 상대가 시게아키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매쟁이에게 언제나 비슷한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마마보이는 싫다. 엄마의 로봇 같다. 시대착오적이다. 등등. 물론 중매쟁이는 그런 이유를 요코에게 솔직히 전할 수는 없으니 적당한 거짓말을 생각해내야 했다. 하지만 뭐라고 둘러대든 요코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건 매한가지였다. 야마다 야요이는 통틀어 35번째 맞선 상대였다. 단기 대학을 졸업한 후 집에서 가사 수업을 했고 직장 경험은 없으며 다도와 꽃꽂이를 어머니에게 배운 것 외에는 이렇다 하게 내세울 것이 없고 말수가 적은 데다 거의 무표정한 한마디로 수수하고 평범한 여성이다. 중매쟁이는 마음속으로 야요이가 단아하다기보다 멍청한 아가씨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코는 이 여성을 마음에 들어했다. 그리고 야마다 집안에서도 기꺼이 딸을 결혼시키겠다고 했다. 이리하여 혼담은 순조롭게 성사되었다. 식이 끝나자 일동은 사진실로 이동했다. 거기서 친족의 단체 사진을 찍기로 되어 있었다. 시게아키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사진사가 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움직이지 못했다. 자, 신랑과 신부는 거기 앉아주세요. 네, 그 위치 좋습니다. 그 옆에 중매하신 분, 그 어머니는 그 옆에. 네, 거깁니다. 어머니와의 사이에 중매쟁이가 있어 시게아키는 어머니에게 묻고 싶은 일을 물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사진 촬영이 끝나고 사람들이 로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시게아키는 요코를 쫓아가려 했지만 이번에도 사진사가 그를 불렀다. 신랑과 신부 둘만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시게아키는 그 자리에 남았다. 사진 촬영을 마쳤을 때는 피루연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시게아키는 어머니를 찾아 돌아다녔지만 이미 피로 현장에 들어갔는지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시겠죠? 제가 신호를 보내면 동시에 입장해 주세요. 예식장 직원이 시게아키와 야요이에게 지시했다. 뭐죠? 입장할 시간이 임박해서인지 예식장 직원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를 봤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나란히 서 계세요. 네, 거기요. 직원의 지시대로 두 사람은 문 앞에 나란히 섰다. 배경음악이 흐르고 문이 열렸다. 예식장 직원의 신호에 따라 두 사람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천천히 행진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 하객들의 웃는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시게아키는 어머니의 얼굴을 찾아보았다. 요코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등을 쭉 편 채 아들의 멋진 모습을 보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와 시게아키의 시선이 마주쳤다. 어머니, 시게아키가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졌다. 어머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알아야 합니다. 만일 피로연도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더구나 소변이 아니라 큰 것이라면 말이에요.
피로연 도중에 신랑 혼자 연회장 밖으로 나가도 되는 걸까요? 혹시 그러면 예절에 어긋납니까? 오차노코지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건가요? 어머니,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는 이미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아침부터 뱃속이 꾸르륵거렸고 내내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머니. 피로연은 참석자들이 진저리를 칠 정도로 천천히 진행되었다. 축사를 하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하나같이 마이크를 붙들고 놓지 않았다. 축가를 부르기로 한 사람들마저 서두에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예정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이후에 예식이 없는지 식장 측은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 시계야키의 아랫배는 한계에 다가서고 있었다. 사람들의 축사를 경청할 여유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온 신경을 학문을 죄는 데 쓰고 있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축사를 할 때는 신랑 신부가 단상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러는 동안 그는 지옥의 괴로움을 맛보아야 했다. 요즘 피로연에서는 신랑이 예복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일 그랬다면 시게아키는 그 기회를 틈타 화장실로 달려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피로연에서는 옷을 갈아입지 않기로 되어 있었다. 남자란 모름지기 그런 짓을 하지 않고 단상에 진득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차노코지 가문의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식사는 프랑스 요리였다. 오르드브르와 수프로 시작해 생선 요리, 고기 요리, 샐러드 뒤에는 디저트와 과일도 나오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게아키는 음식을 일절 입에 대지 않았다. 한 입이라도 먹었다가는 직장 부근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것이 단숨에 터져나올 것 같았다. 그는 온 신경을 항문 괄약근에 집중했다. 아랫배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것은 심장 고동에 맞추어 훅훅 밀려들었다.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겨드랑이에서도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런데도 그는 온화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때로는 축사를 하는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기도 했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여유롭게 행복한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행동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피로연에서 신랑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요코에게 귀가 따갑도록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결혼식 도중에 대변을 보고 싶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들은 바가 없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를 증오하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서는 견디기 힘들었다. 어머니, 왜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가르쳐주셨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요. 어머니는 뭐든지 가르쳐주셨잖아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피로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져 갔다. 아랫도리가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그의 의식을 모두 앗아가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사회자의 말이 얼핏 들려왔다. 자, 그럼 여기서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차노코지 요코는 뿌듯한 마음으로 서 있다. 마침내 큰 일을 이루어냈다는 충만감을 맛보는 중이었다. 그 큰 일이란 말할 것도 없이 오차노코지라는 이름을 지켜냈다는 것이다. 앞으로 무사히 아이가, 그것도 사내 아이가 태어난다면 나의 사명도 끝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 그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아는 의사에게 부탁해 야요이의 몸을 철저히 조사해 두었기 때문이다. 처녀이고 임신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후였다. 그러니까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오늘 여기서 꽃다발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종손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이렇게 며느리도 얻었다. 칭송받아 마땅하다. 장내가 어두워졌다. 배경음악이 조용히 흐른다. 꽃다발을 든 신부가 조명 속에 떠올랐고
조금 늦게 시게아키가 그 옆에 섰다. 사회자가 거창하게 내레이션을 하는 가운데 두 사람은 꽃다발을 들고 각자의 부모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요코는 뭔가 이상하다고 직감했다. 시게아키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걸음걸이도 묘하다. 노인처럼 허리를 구부리듯이 하고 걷는다. 자, 신랑 신부님, 그동안 키워주신 부모님께 꽃다발을 건네세요. 사회자가 시키는 대로 꽃다발을 내미는 시게아키의 눈빛이 뭔가를 호소하는 듯했다. 요코는 꽃다발을 받고 나서 아들에게 나지막히 속삭였다. 자세를 똑바로 해. 그 말에 시게아키는 조건반사처럼 허리를 쭉 폈다. 잘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요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다음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기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괴로운 듯이 얼굴을 찡그리는가 싶더니 서서히 슬픈 표정으로 변해갔다. 이어서 술에 취한 것 같은 얼굴이 되더니 허무한 표정으로 바뀌었다가 마침내 치매라도 걸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니? 시게아키, 왜 그래? 요코가 아무리 불러도 그녀의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아들은 인형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상황을 맨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시게아키 옆에 서 있던 신부 야요이였다. 그녀는 신랑의 바짓가랑이에서 스며나오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더니 기모노 자락을 부여잡고 도망쳐 버렸다.